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형 간염 환자분들께 어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 간염 환자분들을 모두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만성 비형 간염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이항원 양성 면역 활성기, 이항원 음성 면역 활성기에서는 이 DNA 역가에 따라서 치료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양성 같은 경우에서는 DNA가 2만 이상, 음성 같은 경우에서는 2천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치료를 하고, 더불어서 ALT라는 간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해야 현재 경구제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간학회는 그 정상 상한치의 기준을 조금 더 낮게 잡아서 남성은 34, 여성은 30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 2배 이상으로 했을 때는 68만 대도 혹은 60만 대도 치료를 할 수 있다.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심평원 같은 경우에서는 정상 상한치를 40으로 잡아서 80이 넘어야만이 항바이러스의 투여에 대해서 국가에서 진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성 간경변 환자분들, 즉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복수나 간성 뇌증이 없는 간 경화만 있는 환자분들은 DNA가 200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서는 간 수치와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고, 비대상성 간경변증, 즉 간성 뇌증이나 복수가 동반된 합병증이 동반된 간경화 환자들이나 간세포암이 있는 환자분들은 DNA가 조금만 검출되다고 하더라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과거에서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픽스나 헵세라, 즉 라미분이나 아데포비어 같은 경우에서는 내성 발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은 현재 더 이상 권고하고 있지 않고, 내성이 조금 더 강력한 비리어드, 베물리디, 바라클루드, 베시보 중에 하나를 투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골라야 되겠죠.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그래서 각각 부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노포비어 DF라는 이런 약제는 비리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신장 독성과 골밀도 저하의 우려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 약이 테노포비어 AF라는 베물리디라는 약제인데, 이 약제는 신독성도 없고 골밀도 저하도 개선시킨 그런 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테카비어라는 바라크루드라는 약제는 뭐 이런 부작용, 신독성이나 골밀도 저하의 부작용은 없지만, 과거에 라미부딘을 투여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에서는 내성 증가의 우려가 있어서 내성이 조금 걱정되는 환자분들이다, 과거에 치료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테카비어를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베물리디 베시포라는 이런 약제는 L카르니틴 결핍의 우려가 있어서 L카르니틴을 추가적으로 복용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환자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약제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노포비어 DF 비리어드나 테노포비어 AF라는 베물리디 약제를 투여해 볼 수 있겠고, 골다공증 신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베물리디나 바라크루드, 베시포 약제를 투여해 볼 수 있겠고요. 간암 환자들은 이 네 가지 약제를 모두 다 투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는 테노포비어 DF와 테노포비어 AF, 엔테카비어 모두 다 투여를 해볼 수 있는데, 다만 테노포비어 AF, 즉 베물리디 같은 경우에서는 신기능 저하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비대상성 간경변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처방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임산부 분들께 이제 비형 간염을 이미 진단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아직 오르지 않아서 비형 간염을 그냥 경과 관찰만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 2018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비형 간염 환자분들, 임산부들 중에서 간 수치가 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DNA가 2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태아가 출생을 했을 때 신생아에게 그 비형간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는 제가 비형간염 예방접종 시간에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동시에 비형간염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으면 약 90% 정도까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는 비형간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100%까지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고심하던 끝에, 이렇게 비형간염에 대한 DNA 타이터가 높은 환자분들이라면
간 수치가 오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방적으로 24주에서 32주에 테너포비오 DF 투여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가 임신 중에서는 면역이 굉장히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억제되는, 왜냐하면 태아를 외부 물질로 인지하면 태아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서는 임산부들의 면역이 전반적으로 다운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 갑자기 내 몸에 높은 이 DNA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갑자기 활성화돼서 간을 공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에서 12주 동안 출산 후에서도 3개월 동안은 항바이러스를 투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급여 처방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임신부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DNA 역가가 높으신 분들은 간 수치가 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테너포비아 DF 투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B형 간염 환자분들은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S항원이 음성이 되면서 S항원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 될 때까지는 치료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B형 간염 환자분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어떤 환자분들은 평생 동안 추적을 하면서 치료를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S항원이라든지 E항원, E항체 그리고 DNA 그리고 간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간 수치라든지 간 섬유화 스캔, 간 조직 검사를 추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